이 무왕 때 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했고 무왕은 다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왕이 백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무왕이 지었다는 미륵사라는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의 규모가 추정하기로 약 40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700년 백제 역사 한눈에 깨뚫어 보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백제를 한번 깨뚫어 보겠다고 지난 한 달 이상 백제와 열심히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깨뚫어 본 백제 700년 역사 제대로 깨뚫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은 카라는 역사학자십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엄청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그런데 이게 왜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는가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죠. 그럴 때 해답을 과거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를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과거에서 찾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보고자 하는 얘기가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오늘은 백제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지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엔 삼국의 건국 시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라고 얘기할 때 가야를 포함시키진 않지만 가야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건국 신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고구려는 누가 세웠죠? 주몽이 세웠죠. 주몽의 건국 신화 다 아시죠? 그리고 신라는 박역거세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수로왕이 금강가야를 제일 먼저 세웠었죠. 주몽하고 박역거세 그리고 김수로왕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요? 그렇죠. 아래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임금님을 왜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일단 아래서 태어났다는 건 평범한 탄생이 아니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걸 겁니다. 그리고 또요. 알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알 말고 특별한 탄생은 많이들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똑같이 다 이렇게 알을 등장시켜서 일종의 패러디를 한 거죠? 뭔가 알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알이 가지는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알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알 그러면 새가 떠오릅니다. 새는 하늘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고 땅 위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죠. 하늘과 땅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이 새의 몸을 통해서 내려보낸 알에서 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이니까 충분히 사람을 다스릴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들리자 하늘에서 내려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그 왕의 통치에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의 건국 신하들도 다 이렇게 알을 등장시켜서 패러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요.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가야도 있는데 백제는 알에서 나온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는 온조의 건국 설안에 있는데 신화처럼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없죠. 온조는 왜 신화가 없을까요? 그렇죠. 백제는 왜 신화를 만들지 않았느냐? 신화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몽이 하늘이 내려보낸 사람이니 주몽의 아들은 벌써 하늘이 인정받은 사람의 핏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백제는 따로 이 건국신화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건국신화만 봐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 분명히 고구려보다 백제가 늦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조금씩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대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남겨져 있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삼국사기입니다.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제일 먼저 나라가 세워진 건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세워졌어요. 가야는 기원 전후에 세워졌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는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백제가 제일 늦게 세워졌죠.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세워진 나라가 먼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성장 속도도 신라가 제일 빨라야 되고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백제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는 나라는 신라가 아니라 백제입니다. 백제는 제일 늦게 세워졌잖아요. 근데 백제가 제일 먼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이 고구려고 신라가 제일 늦었어요. 신라는 나라는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건 신라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먼저 세워지면 먼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늦게 세워졌던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했습니다. 제일 늦게 세워진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제일 일찍 세워졌던 신라가 성장이 제일 늦었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잘 찾아보면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백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을 개인에게 적용시켜보면 개인 역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백제에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 제일 늦게 발전한 나라가 신라였었죠. 나라는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발전은 제일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발전이 제일 늦었는데 어떻게 통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점일 겁니다. 도대체 신라에게 어떤 숨겨진 힘이 있었길래 가장 늦게 성장했던 신라가 통일까지 할 수 있었을까?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했죠. 그런데 백제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삼국시대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부터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부터 왕들의 순서대로 500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700년 동안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싸우면서 함께 때로는 협력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교류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현대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경쟁 사회가 바로 700년 삼국시대였을 겁니다.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는 내가 먼저 성장하려면 다른 나라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납니다. 삼국시대 전쟁을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3년에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가 삼국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과 경쟁과 교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어떻게 경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죠.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했습니다. 백제의 고속 성장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삼국시대에서 제일 큰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고구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다르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 누군지 아시죠? 조선 후기 실학자이시고 굉장히 박식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박식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정조가 굉장히 총애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500권가량 책을 쓰셨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약용 선생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치인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쓰신 저서 중에는 목민심서라 그래서 수령들이 꼭 참고해야 되는 정치서적, 지금도 정치인들이 필독서로 여기는 책입니다. 그리고 경세유표라고 경제서적도 이분이 쓰셨어요. 그리고 흠음심사라고 법률서적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가회통이라 그래서 종두법을 소개하고 있는 의학서적도 쓰셨어요. 이 정도쯤 되면 대단히 박식한 분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역사도 쓰셨습니다. 아방광역고라고 역사서도 쓰셨어요. 어쩌면 우리 역사 통틀어서 가장 전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정약용 선생은 백제가 삼국에서 가장 강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망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백제를 가장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약용 선생이 잘못 얘기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백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인물이니까 실제 삼국시대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인물이죠. 그러면 삼국시대와 좀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이라고 통일신라 때 인물이죠. 최치원도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신라에서는 물론이고 당나라까지도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당나라의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당나라에서 굉장히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이 최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전성기 때 강한 군사가 100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이라는 숫자 어떨 때 얘기하냐면 일단 무조건 많을 때 1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0만 대군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계사에서도 100만을 거느린 전쟁은 크게 많지 않거든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백제에 100만 대군이 있었다.
믿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백제의 군사력이 고구려의 군사력과 맞먹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분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삼국에서 가장 큰 나라는 고구려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고구려의 영토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군사력을 꼽았는데 백제도 고구려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과 최치원의 얘기를 들으면 백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다라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요.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동시대에 함께 존재했던 일본이란 나라가 있죠. 이 일본은 고구려로부터도 문화를 전수받고 백제나 신라로부터도 문화를 전수받았어요. 선진 문물을 이 삼국으로부터 전해받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삼국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 일본은 백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본은 그 당시에 백제를 백제라 부르지 않고 구다라라고 불렀답니다. 구다라가 일본 말로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다는 말은 큰 나라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일본 말에 구다라 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다라 나이, 구다라는 백제죠. 나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다라 나이, 백제 것이 아니네 혹은 백제가 아니네. 그러면 별 볼 일 없네, 시시하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백제 것을 최고로 쳤다는 얘기죠. 백제 게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백제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약용 선생, 최치원 선생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삼국에서 백제를 최고로 꼽았다라는 얘기가 되죠. 백제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요? 백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창기 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살펴보면 백제는 만 안에 작은 백제국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진안 안에 사로국이라고 여기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백제와 신라는 이 안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소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안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여기에 있는 목지국이었습니다. 목지국에 비하면 백제는 아주 작은 나라였던 거죠. 이런 백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겠죠. 백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온조가 한강유역에 정착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과 비옥한 토지로 일찍부터 농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이겠죠. 이 당시에는 국가가 성장을 하려면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고요. 그 경제적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농업이죠.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느냐가 국가의 성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된다라는 겁니다. 백제는 그냥 농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 가면 벽골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땅에 남아있는 저수지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유적이죠. 이게 백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제 벽골제는 전라도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 초기보다는 백제 중기에 세워진 저수지로 보여져요. 하지만 백제의 기록에 따르면 구수한 9년에 관청에 명하여 제방을 수축하게 하였다라고 국가에서 명을 내립니다. 그 말은 제방을 만드는 일을 국가에서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토지만 비옥하고 농사를 지어라 한다고 농업이 발전되는 거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농업을 장려한다면 농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 국가에서 농업을 그냥 장려한 것이 아니라 제방을 만들어줘서 충분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농업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가가 나서준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백제는 주변에 있는 목지국까지 정복을 하고 마한 전체를 병합합니다. 백제가 마한 전체를 병합하고 신라나 가야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백제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사실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나라죠. 그런데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초반에는 영토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낙랑과 대방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오면서 고구려가 여기 대방과 낙랑을 몰아내게 되면서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 국경을 접하는 상황에서 백제가 급격히 성장을 한 겁니다. 백제가 경제 성장을 비롯해서 크게 성장을 하니까 고구려가 백제를 경계하겠죠. 특히 고구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제라는 나라가 고구려에서 나와서 세워진 나라죠.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보다 더 빨리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으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백제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를 2번 침략을 합니다. 고구려 고국원왕 때였어요. 고국원왕 때 2번을 침략했는데 2번 다 고구려가 패했습니다. 고구려가 침략했다가 고구려가 패했어요. 그 정도로 백제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구려가 2번을 침공을 하자 백제도 고구려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근초고왕 때 3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할 때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한쪽은 전쟁을 하러 오는 쪽이고 한쪽은 기다렸다 전쟁을 하는 쪽이죠. 어떤 쪽이 더 불리한가요? 멀리서 전쟁을 하러 오는 쪽이 더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합니다. 고구려가 크게 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성을 지키고자 왔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화살을 맞고 전사한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패할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왕까지 죽었다는 건 아주 참패인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에서 고구려는 굉장한 굴욕을 겪게 된 거죠. 이제 승기를 완전히 백제가 잡은 겁니다. 그렇게 백제가 한반도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제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갑니다. 백제가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요서지방, 산둥지방, 그리고 일본 큐슈 지역까지 진출하게 돼요. 바다로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항해술이 있어야 되고요. 선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큰 바다로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지, 어떤 위험에 도사리고 있을지 바다로 나가는 건 쉽지 않죠. 신항로 개척의 경우에도 근대에 와서 유럽이 신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제는 아주 초창기부터 바다로 나갔던 나라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참 도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일찍부터 바다로 나갔던 백제가 급기야는 이렇게 산둥반도 요서지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교류를 하러 갔던 거겠죠. 그리고 백제가 이렇게 성장해지고 나서는 백제가 이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산둥지방과 요서지방에 백제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백제의 영토를 표시할 때 여기에만 백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백제가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야만 역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백제가 있었다면 이 지역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백제와 관련된 유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백제의 유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백제의 유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발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백제가 이쪽으로 진출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출했다고 얘기하려도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백제가 여기 요서와 산둥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통서라는 역사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모두 요동의 동쪽 천리되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고구려가 요의 동쪽을 침략해서 차지하고 백제는 요의 서쪽을 침략해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평군, 진평현을 뒀다라고 합니다. 요하라는 강이 있는데요. 고구려 옆에 요동이라는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반도를 지나면 요하라는 강이 있고 요하 강의 서쪽을 요서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평군, 진평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과 현이 있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과 현을 뒀다는 말은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왜 이런 기록이 없을까요? 우리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서가 중국의 남쪽에 들어섰던 나라거든요. 남쪽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라는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북쪽 기록에는 또 그런 기록이 없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같은 해였는데 백제에는 홍수가 나고 신라에는 가뭄이 들었답니다. 이게 한반도 땅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백제는 홍수가 나고 신라는 가뭄이 들었다. 홍수가 나려면 비가 계속 와줘야 되고요. 가뭄이 들려면 비가 계속 안 와줘야 되죠. 근데 한반도 땅에서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백제가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아니라 요서나 산둥 지역에 있는 백제라면 가능한 얘기겠죠. 이게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정치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은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에는 홍수가 나고 신라에는 가뭄이 들었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에 농작물을 수확할 때가 됐는데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농사를 크게 망쳤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나요?
우리 땅에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만큼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해쳤다. 우리 땅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 그 백제 역시도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뒤에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성왕이라 그러면 근초고왕보다는 100년 정도 뒤의 인물입니다. 동성왕 때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는데 우리에게 패했다라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어요. 위라는 나라가 백제를 쳐들어왔답니다. 이 위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백제를 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고구려가 막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바다로 쳐들어오는 거요? 근데 위나라는 여기 대륙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수군이 강력할 리 없죠. 수군이 강력하지 않은 나라가 이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치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겠죠. 여기에 백제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위나라가 싸웠던 백제가 이 백제일 거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여기와 여기에 백제가 진출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백제가 여기 진출했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백제의 영역이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백제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힘들고요. 여기 대륙 혹은 요서를 백제가 경략을 했다라는 설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정말 백제가 여기에 있었다면 이 백제는 아까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신 삼국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백제였다라는 말이 수긍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백제는 이 당시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걸쳐서 세력을 떨쳤던 해상 강국이었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백제가 다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백제는 큰 나라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백제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다는 데서도 알 수 있지만요. 이 당시 백제가 일본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지도죠. 칠지도를 백제가 일본에게 선물로 줬답니다.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있으면서 하나쯤 일본에게 줬다면 이건 일본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일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건 맞는데 이거를 우리는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은 백제가 일본에게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칠지도를 놓고 일본과 백제 사이에 역사 분쟁이 생기는 거죠. 칠지도를 왜 줬는지를 이 칠지도에 적혀있는 명문을 해석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란 뜻이죠. 이런 칼을 만들기가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백제가 만들었다는 건 백제의 금속 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칠지도가 2개인 게 아니라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입니다. 앞뒤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철로 만든 칼에 글자를 새긴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술인 거죠. 이렇게 새기는 기술을 상감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감청자, 청자에다가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래서 상감청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금속 공예 기술도 놀라운데 여기에 상감기법으로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힌 거죠. 이 글을 해석해보면 태화 4년에 칠지도를 100번을 담금질하여 만들었다. 100병이 오더라도 능히 막을 수 있는 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4글자가 비워져 있어요. 여기 있는 4글자는 어떤 글자인지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겁니다. 훼손이 많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 4글자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칼은 없었는데 백제의 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본 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하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측 해석이죠. 일본은 이걸 또 교묘하게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놓고는 누구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판가름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칼이라는 건 보통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걸까라는 거죠. 동양은 어떻고 서양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동양에서 칼은 누가 누구에게 줄까요? 예를 들면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이 누가 나가서 싸울 거냐? 라고 묻겠죠. 그러면 장군 중에 누군가 나서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왕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칼을 주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 칼을 가장 많이 썼던 시대라 그러면 중세 기사인데요. 기사로 임명을 받을 때 기사들이 영주에게 충성맹세를 합니다. 영주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맹세를 하면서 영주는 기사의 어깨에다가 칼을 이렇게 치면서 기사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칼을 하사합니다.
이렇게 칼은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충성을 바치라는 매개물로 주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게 백제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선물로 준 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걸 주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백제도 만들기 힘든 이 귀한 걸 줬을까요? 아마도 삼국이 모두 일본에게 문물을 전수해주는 입장이었고요. 그 중에서 백제가 가장 많은 문물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일본에게 고구려보다 신라보다 우리 것이 더 뛰어나 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제도 만들기 힘들었던 이렇게 힘들게 만든 칠지도를 우리 기술이 이 정도야 하면서 선물로 준 거죠.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과학기술력을 전수해 준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걸 받은 대가로 백제에 대한 충성을 다했을까요?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몇 번의 사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의자왕 때 백제 망하고 나서 백제의 수도 사비는 함락이 됐지만 백제 곳곳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이 군대를 보내줬어요. 무려 2만 명 넘는 군대를 보내줬고요. 배도 무려 1000척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백제를 위해서 싸우러 기꺼이 달려와 준 거죠. 그런데 결국 나당연합군에게 아주 크게 패해서 배를 400여 척 잃고 돌아가 버렸죠. 어쨌든 이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게 주면서 일본은 백제에게 그런 선진문물을 받는 대가로 백제가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라 라는 협력의 상징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4세기경의 백제를 보면 백제가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을 했죠. 백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농업을 발전시켰고요. 이 농업은 국가가 주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백제가 바다로 나가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죠. 중국의 선진문물 속에는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력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덕택에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백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개방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해보죠.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그러니 백제가 국가가 주도하면서 농업을 발전시킨 거나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바다로 나가면서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던 건 백제 사람들이 이런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백제가 4세기 때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지만 5세기 들게 되면 백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킨 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서 고구려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세력을 키워나가죠. 그러면서 백제에게 복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의 수십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백제를 강하게 압박을 하죠. 이 당시 백제의 왕이 아신왕이었습니다. 백제 아신왕이 결국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 때문에 고구려에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항복하겠다고 더 이상 백제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고 고구려는 물러나게 되죠. 이때가 첫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안타깝게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오래 살지 못했죠.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말 그대로 오래 삽니다. 엄청 오래 살았어요. 기록상으로만 98세까지 사셨답니다. 그 당시 98세면 엄청난 거죠.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장수왕이 다시 남쪽으로 세력을 떨치면서 백제에게 이자까지 얹은 복수를 하러 오죠. 결국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계로왕 21년에 고구려가 침입을 해왔고요. 한성을 포위했습니다. 계로가 급히 성을 받고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어서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했고요. 문주가 구원병 1만을 얻어서 돌아왔지만 고구려군은 물러가 있었고 성은 파괴되었고 왕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주가 왕에 올랐고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이 당시 백제가 왜 하필 웅진을 수도로 정했으며 이렇게 남쪽으로 쫓겨나는 백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백제의 웅진성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웅진은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여기에 가보면 이 웅진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평지가 이 아래쪽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성이 있죠. 이 앞쪽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완전 요새인 지역이죠. 고구려의 공격을 막겠다고 이 남쪽에 이런 요새를 세워서 백제가 수도를 옮긴 거였습니다. 수도를 빼앗기고 쫓겨내려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이 당시 왕이 문주왕이었습니다. 위례성에서 쫓겨내려왔죠. 왕권이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결국 문주왕은 어려운 백제를 꾸려나가다가 피살당합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누구의 힘이 세질까요? 귀족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결국 문주왕은 귀족들에 의해서 피살당하죠. 그리고 문주왕을 이은 이후의 왕들도 재위기간이 짧거나 피살당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백제의 최대의 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백제를 일으켜 세우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령왕릉의 주인공인 무령왕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죠. 이 무령왕릉은 1971년에 발견이 됐는데 보통 백제의 무덤은 무덤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흙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덤의 입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덤의 입구만 찾으면 무덤 입구의 문을 제거하며 무덤 안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백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벌써 대부분의 백제의 무덤은 예전에 다 도굴당하고 없습니다. 남겨져 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요. 백제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송살리 고분군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송살리 고분군에 가면 무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송살리 1호분, 2호분, 3호분 숫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대릉원이라고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거기 가보면 여기는 황남대총, 여기는 천마총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죠. 그런데 송살리 고분군에는 1호분, 2호분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왜요? 벌써 다 도굴이 되어서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이 됩니다. 1971년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발굴 이야기도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령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문주왕이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는데 이때는 왕권이 굉장히 약했었죠. 무령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을 겁니다. 이 무령왕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령왕이라면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요? 일단 귀족들을 제압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귀족 백가라는 대표적인 귀족이 있었어요. 이 백가를 제거하고 귀족 세력들을 단칼에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권 안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일단 기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김제에 있는 벽골제 같은 그런 저수지를 이 시기 때 축조한 것이 아닐까 보여져요. 이 당시에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의 대규모의 저수지를 축조했다라는 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백제의 제방을 쌓는 기술력이 상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 그렇게 비유를 해봐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으로 국가가 주도하면서 농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김제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죠. 이 전라도는 곡창지대가 더 많죠. 그러니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농업 발전 정책 덕택에 백제는 빨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나라가 이제 커져야 되겠죠. 무령왕은 백가라는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여러분들 학교 다녔을 때 열심히 외웠던 22담로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22곳에 자신의 왕족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겠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전국에 22곳에 파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지방의 민심이 어떤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왕권도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민심이 안정이 돼야 될 테니까 지방 민심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무령왕이 굉장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무령왕릉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무덤을 이렇게 멋지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다는 건 이 왕의 힘이 셌을 거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근데 이 무령왕릉은 특이한 게 백제의 무덤은 무덤 입구를 제거하고 들어가면 터널처럼 생긴 굴이 나오고요. 굴을 따라 들어간 무덤방이 나옵니다. 이런 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무덤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은 돌이 아니라 벽돌입니다. 이렇게 벽돌로 건물을 만들고 벽돌로 탑을 쌓고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의 양식입니다. 벽돌이라는 건 돌이 아니죠. 벽돌은 흙을 빚어서 구운 게 벽돌입니다. 그래서 돌하고는 다르죠. 중국은 이렇게 흙을 빚어서 벽돌로 건축물을 만들어요. 우리는 돌을 깎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돌을 깎는 기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인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벽돌로 만든 무덤입니다. 벽돌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무령왕릉처럼 이렇게 벽돌로 만든 무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남조에 양나라가 이런 무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무령왕 때 백제가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안에 있는 관이 보이죠? 여기는 무령왕과 무령왕의 왕비의 시신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관이 백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이 만든 거랍니다. 일본에서 아주 특권층에게만 무덤에 넣는 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일본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무령왕 때 일본과도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 백제가 고구려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죠. 이 백제가 성장하려면 누구를 견제해야 될까요? 가장 견제해야 되는 나라가 고구려일 겁니다. 그러려면 고구려 말고 손을 잡을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활발히 중국과 교류하고 활발히 일본과 다시 교류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겁니다. 고구려를 상대하려고 백제의 힘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보면 중국과 일본과 교류하면서 백제를 다시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됐다 그랬죠? 1971년에 무덤의 입구를 제거하고 문을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무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되게 긴장도 되고요.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이 무덤이 1500년 만에 개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공기하고 무덤 바깥의 공기가 150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죠. 발굴을 지휘했던 분이 김월룡 박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며칠 전에 꿈을 꾸셨대요. 멧돼지처럼 생긴 동물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고는 놀라서 깼대요. 그러고 며칠 후에 무덤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발굴하러 내려온 거죠. 그리고는 무덤의 입구를 제거하니까 안개가 쫙 끼더니 그 안개가 살 걷히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었던 거죠. 정말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이 꿈에서 봤던 그렇게 생긴 동물이더라는 거죠. 이런 동물을 무덤에 함께 넣는 동물이라 그래서 진묘수 그러기도 하고요. 돌로 만든 짐승이다 그래서 석수라 그러기도 합니다. 무덤을 지키라고 넣어둔 거겠죠. 그런데 무덤을 지키라고 넣어둔 녀석치고 어떻게 생겼어요? 무덤에 넣어두는 용도로 동물을 넣어둔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동물을 넣어두겠어요?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라든지 아주 무섭게 생긴 동물을 넣겠죠.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진묘수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을 넣었어요. 어떤가요?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녀석을 무덤을 지키라고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백제 사람들 참 순수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진묘수 앞에 있었습니다. 진묘수 앞에 이렇게 돌이 2개가 놓여져 있죠. 이 돌이 1500년 역사를 풀어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백제의 사마왕의 무덤을 쓰려고 땅신에게 이 땅을 사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위에 돈꾸러미가 놓여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사도 될 텐데요. 실제로 돈까지 지급하면서 땅을 샀다는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사마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왕이 무령왕에 살아있을 때 불리는 이름이죠. 우리가 부르는 무령왕, 혹은 근초광 이런 이름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이 무령왕에 살아있을 때 이름 사마왕이라는 이름이 무덤 안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 중에서 무덤의 주인을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무령왕릉 뿐입니다. 그렇게 무덤의 주인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무령왕릉의 무덤에 무령왕이 신고 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금동으로 만들어진 신발인데요. 신발이 특이한 게 뭐가 있죠? 신발 발밑에 못이 박혀 있어요. 이런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신발 신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신발을 왕에게 왜 신겼을까?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우리가 발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971년에 무령왕릉을 발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발굴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하면서 경주의 발굴이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1973년에 천마총 발굴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서 신라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왜 이런 신발을 신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신발이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 용도가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고구려 무덤 안에 그려져 있는 벽화 그림을 통해서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해결이 됐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말타는 철갑 기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병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활도 쏴야 되고 창도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과 한 몸이 되어서 달려야 되겠죠. 말이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말과 밀착이 되어서 말과 한 몸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말이 빨리 달리다 보면 다리를 말 배에 딱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 안장에 우리가 뭘 달아요? 요렇게 생긴 등자라는 걸 답니다. 거기에 발을 올리죠. 그런데 이 등자에 발을 올려도 말이 빨리 달리게 되면 발이 미끄러지겠죠. 그런데 이런 신발을 신으면 어떨까요? 그 등자에 발이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말을 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구려 고분벽화 그림 속에 기병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보고 이 풀리지 않던 숙제가 해결이 된 거였죠. 이렇게 무령왕릉을 보면 이 무령왕 때 백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이 강력하게 왕권을 구축하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이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즉위하면서 성왕은 무령왕보다 더 큰 꿈을 꿉니다. 4세기 때 백제처럼 다시 강력한 백제로 돌아가겠다라는 꿈을요. 그래서 성왕은 즉위하자마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도 바꿨습니다.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가닥은 요새다 보니까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앞은 물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넓지 않은 거죠. 나라가 발전하면 수도가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곳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국호도 바꿉니다.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꿨어요. 왜? 이 한반도에서 고조선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제일 먼저 들어섰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이 부여에서 나온 나라가 고구려고요. 주몽도 부여에서 탈출해서 고구려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백제도 고구려에서 내려왔죠. 그러니 고구려도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도 부여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왕족들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그러니 백제는 우리는 남쪽의 부여다. 부여에서부터 비롯된 나라다 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더 강조하면서 백제의 역사를 부여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부여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나라다 하고 백제의 역사를 다시 더 확대시키면서 백제가 국호를 바꾼다는 건 새 출발하겠다라는 전격적인 발표였던 거죠. 그래서 수도도 옮기고 국호도 바꾸면서 백제가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려는 포부를 내세운 게 바로 성왕이었습니다. 백제 사람들도 성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왕이 옛날처럼 백제를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디를 차지해야 될까요? 잃어버렸던 위례성, 한강을 되찾아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맹관계였던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한강무역을 빼앗아오죠. 함께 한강유역을 고구려로부터 뺏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한강유역을 똑같이 나눠야 되겠죠. 한강이 남쪽에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강 상류고 이쪽이 한강 하류예요. 그래서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한 거죠. 이렇게 똑같이 한강을 차지하고 똑같이 한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 신라가 백제를 쳐서 한강 하류까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백제의 성왕이란 마음이 어떨까요? 기가 차겠죠, 그렇죠? 굉장히 분할 겁니다. 그래서 성왕이 군대를 일으키죠. 신라를 치러 갑니다. 근데 성왕이 직접 나서지 않고 성왕의 태자가 군대를 이끌고 잃어버린 한강 하류를 되찾으러 가죠. 그리고 성왕은 이 백제의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겠다고 백제의 군사들에게 찾아가서 사기를 북돋워주고 오던 길이었어요. 소수의 친위 부대만 데리고 백제의 군대를 독려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관산성에서 신라군에게 포위당합니다. 이 관산성은 지금의 충청도 옥천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라군에게 포위당하고 성왕이 신라군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성왕이 신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관산성에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가 싸우고 있는 적이죠. 그런데 왕이잖아요. 그러면 죽일 때도 왕으로 예우를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성왕의 목을 신라의 가장 출신이 낮은 노비 출신의 장수에게 성왕의 목을 치게 합니다. 이것도 굴욕적인 일이지만 성왕의 목을 치고는 성왕의 목을 신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라의 관청 계단 밑에 묻어요. 관청이란 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고 그 계단 밑에 성왕의 목을 묻었습니다. 그러니 백제 입장에서는 성왕의 죽음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성왕의 죽음 이후에 신라의 행동을 보면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부터 백제와 신라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 백제가 두 번째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첫 번째 위기는 계로왕이 피살당하고 한강유역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되찾았던 한강 하류를 빼앗기고 성왕이 피살당한 거죠. 백제의 왕권이 다시 추락하고 백제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였죠. 근데 이 두 번째 위기를 백제가 좌절하지 않고 또 다시 이겨내네요. 이후에 무왕을 보면요. 서동요 이야기 아시죠? 서동이라 그래서 말을 캐면서 근근히 힘들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성장했던 무왕이 왕위에 오르고요. 백성들을 규합해서 성왕의 복수를 하자 하면서 신라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나라 바깥에 적이 있으면 나라 안에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무왕을 중심으로 백제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신라는 선화공주가 또 즉위를 했네요. 여왕이 즉위했어요. 그러니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 무왕 때 백제가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무왕은 다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왕이 백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무왕이 지었다는 미륵사라는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의 규모가 추정하기로 약 40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절이죠. 이 정도 절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왕권이 강력하지 않으면 혹은 나라가 안정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 당시는 절을 짓는 것이 곧 왕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이렇게 멋진 큰 절을 지음으로 인해서 백제의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큰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백제가 무왕 때 다시 재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의 왕위를 이어서 의자왕 때도 신라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의자왕은 백제에서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죠. 의자왕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백제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위기 때마다 백제가 정말 오뚜기라고 해도 될 만큼 다시 일어서죠. 백제라는 나라가 7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백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백제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자왕 때죠. 의자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게 삼천궁녀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낙화암에 가보면 3,000명이 한꺼번에 올라설 수 없는 아주 좁은 산길입니다. 그러니 의자왕이 실정을 저지른 건 맞겠지만 이렇게 당연히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사치를 부리고 삼천궁녀와 함께 이렇게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자왕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자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 라고 아주 칭송받았던 인물입니다. 일단 의자왕의 의자라는 게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리고 자자는요, 자애로울. 아주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거죠. 왕의 이름은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자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 모습과 달리 왜곡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자왕이 해동 증자라고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증자라고 얘기하는 인물은 공자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인데 효를 얘기할 때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었답니다. 효를 실천한 최고의 인물이고요. 형제 간의 우애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거죠. 특히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다는 인물이 증자라고 합니다. 의자왕이 당시에 무왕의 첫 아들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무왕이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무왕이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자 책봉을 빨리 할수록 왕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의자왕을 빨리 태자로 책봉해야 되겠죠. 근데 의자왕 태자 책봉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냐면 무왕이 즉위하고도 33년 만인가 태자 책봉을 하게 돼요. 그게 의자왕 나이로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왕이 된 것도 아니라 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왕위는 40대 후반에 물려받습니다. 의자왕이 해동의 증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태자 책봉이 늦었다라는 건 의자왕에게 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결격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당시 무왕에게는 무왕의 왕비 사택적덕이라는 사시성을 가진 백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백제 왕비였습니다. 그러면 의자왕은 그 왕비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의자왕을 추측하기로는 선화공주의 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왕이 다른 귀족에게서 맞아들인 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지만 태자책봉이 늦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자왕 입장에선 자신이 태자책봉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몸가짐을 절제하고 왕에게는 효도하면서 주위의 형제들하고 우애 있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태자로 손색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만 태자로 책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대 후반에 태자 책봉이 되기까지 이 의자왕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태자 책봉을 받고 힘들게 왕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신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의자왕도 즉위 초에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로부터 무려 40여 개의 성을 뺏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라에게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대야성이라는 성도 뺐습니다. 그 대야성이 어디쯤이냐면 지금의 합천이라고 보고 있어요. 합천에서 조금 더 가면은 창녕 거쳐서 청도고요. 경주까지는 금방인 거죠. 백제의 군사력이 신라 턱밑까지 위협을 해온 시기가 바로 의자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라의 진덕이 왕이 백제의 공격을 더 이상 막지 못하겠다 해서 김춘추를 보내어서 신라를 구해줄 군대를 좀 빌려오라 합니다. 그때 친서를 적어줘요. 뭐라고 적었냐면 대국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가 막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백제를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제를 의자왕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죠. 이쯤 됐을 때 의자왕은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항상 자신을 절제하면서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능력이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왕이 즉위하자마자 보였죠. 그리고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긴장을 좀 내려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점점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큰 성과를 이뤄냈던 만큼 더 큰 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자신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신하들의 말은 멀리하고 자신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신하들만 곁에 두게 된 거죠.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들을 곁에 두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백제는 충신이 없었겠어요? 백제에도 충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백장군을 비롯해서요. 여기 백제 지역에 가면 삼충사라고 있습니다. 백제 마지막을 지켰던 3명의 충신인데 성충이란 인물, 흥수란 인물, 그리고 계백이 있었죠. 이 3사람들이 모두 다 의자왕에게 충언을 했지만 의자왕이 새겨듣지 않았던 거죠. 성충이 의자왕에게 충언을 했는데 의자왕이 성충을 감옥에 가둬라 그러고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그럽니다. 결국 성충이 감옥에서 죽어갔고요. 이후에 흥수가 다시 왕에게 충언을 하자 흥수 역시도 감옥에 가두라 합니다. 근데 흥수는 죽이라 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흥수에게 가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백제를 지킬 수 있을까 물어보라 합니다. 흥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로 쳐들어오는 군대는 금강하구에서 기벌포라는 금강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육지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는 탄현이라고 지금의 충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막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신하가 와서 의자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간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수가 한 말은 성충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다. 성충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혹시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금강하구에서 막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탄현에서 막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흥수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다. 그거는 두 사람이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백제가 오히려 몰락하는 길을 알려주는 걸 거다. 이렇게 간신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간신의 얘기를 듣고 그 막아야 됐던 기벌포 탄현에서 막지 못하고 사비성을 중심으로 막게 됩니다. 그 사비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계백장군인 거죠. 결국 계백도 패하게 되고 사비성도 함락당합니다. 사비성 함락당하고 나서 의자왕은 어디로 피할까요? 사비성보다 더 안전한 성이 웅진성이죠. 웅진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 웅진성은 요새니까 여기서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는 믿고 웅진성으로 갔는데 웅진성에 있는 성주가 의자왕을 당나라에게 넘깁니다. 결국 간신을 믿다가 간신들의 손에 왕도 몰락하게 됐고 백제도 몰락하게 된 거죠. 무엇이 백제를 결국 몰락의 길로 밀어넣었는가? 바로 의자왕의 자만 때문이었죠. 의자왕이 이룬 것이 큰 만큼 자만에 빠지기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이 하나이고 입이 닫혀 있는 것은 말을 삼가라는 뜻이고 귀가 2개이고 귀가 열려 있는 것은 양쪽으로 들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의자왕은 한쪽 귀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00년이라는 백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 교훈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인들처럼 무엇이든지 배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뤄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가진다면 우리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백제 이야기와 함께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